안녕하세요. 살다 살다 제 인생에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이 또 있었나 싶어서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말을 들은 친구들이, 야, 진짜 이 정도면 TV에 나와도 된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에휴. 그래, 너 꼭 TV에 제보해라. 이거 진짜 보통 일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꼭 제보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보았네요. 평소에 맨날 보던 채널이라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하여튼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곱게 자란 여자였어요. 남들은 다 교육받지 못하고 바로 공장이나 일터로 내밀어지는 시절에 저는 좋은 부모님, 유복한 부모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도 잠시였어요. 그 시절 다 그랬다시피 우리 아버지도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되었고 서울에서 맨날 이쁜 옷, 미제 옷만 입던 저는 바로 시골로 내려가서 정말 거지처럼 다녔습니다. 시골에 있는 애들은 제가 저희 집이 망해서 서울에서 시골로 내려온 것을 금세 눈치채더라고요. 너네 아빠 망해서 우리 동네에 너 내려온 거라며? 참네. 나는 서울에서 전학생이 온다고 해서 뭐 대단한 줄 알았더만 전혀 아니네. 뭐야 그게? 다들 저를 왕따시키기 일쑤였지요. 돈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대우가 달라지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생각이 들었던 거죠. 돈이 있든 없든 나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고 이렇게 똑같은데 왜 사람들은 나를 다르게 생각하는 걸까? 나는 앞으로 사람 돈 때문에 차별하거나 그런 짓은 절대로 안 할 거야. 나는 나를 괴롭힌 애들처럼 치사한 짓은 절대 안 해야지. 뭐 이런 게 다 있어. 저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정의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름 부단하게 노력을 했던 때가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고 결국 저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엄마는 우리 서연이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항상 미안하게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고 엄마는 서연이에게 바라는 거 없다. 그저 사랑하는 남편 잘 만나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늘 뭘 하든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게 엄마의 진짜 마음이야, 서연아. 엄마 고마워. 나한테 그렇게 말해줘서. 그리고 나는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도 존재만으로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마워.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가난했고 집은 망했지만 저희 집 분위기는 망하고 나서가 더 좋았어요. 서로를 아끼고 끈끈하게 마음이 연결되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항상 서로를 1순위로 두었으니까요. 하여튼 시간이 흘러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 학교에 선생님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랐어요. 아무래도 선생님이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곳에서 선짜리 제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학교도 나쁘지 않은 곳을 나왔고 정년이 보장되는 선생님 일을 하다 보니까 남들의 눈에는 좋은 신부감으로 보였던 거였죠. 저도 사실은 조금 일찍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들어오는 소개팅을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기준에서는 거의 완벽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난 거죠. 그 남자의 집안은 굉장한 부자 집안에 그 남자 직업도 증권회사에서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 하여튼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서현씨, 이 남자 놓치면 정말로 후회할 거야. 이 남자 얼마나 괜찮은지 정말 말도 못해. 이런 남자 빨리 누가 채가니까 서현씨 머뭇거리지 말고 콱 잡아. 알겠지? 하도 주변인의 그런 말들에 저는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 남자는 엄청 센스도 있고 굉장히 자상해 보였습니다. 저는 서현씨 마음에 드는데 서현씨는 어때요? 저랑 몇 번 더 데이트 해볼래요? 저 서현씨랑 조금 더 알아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애프터 신청해봅니다. 우리 몇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멋있는 이 남자가 나에게 소개팅 애프터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척이나 신나는 일이었고 가슴 떨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에게 당연하죠. 저도 더 만나서 알아가 보고 싶어요. 한 번으로는 아쉽잖아요. 그렇게 저와 그 남자는 그 이후로 데이트를 몇 번이나 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기쁘고 기분이 좋았지요. 어느새 저희는 사랑을 나누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그 누구도 저희를 방해할 수 없는 아주 끈끈한 연인 관계가 된 것이었지요. 딱 2년의 교제 끝에 그 남자는 저에게 서현 씨,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나 정말로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당신 행복하게 해줄 거고 더 높은 급으로 올라가서 더 멋진 남편이 되고자 평생 노력할 거예요. 저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저와는 다르게 강한 성격, 그리고 추진력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집안도 빠지지 않고 너무나도 저에게는 왕자님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연하죠. 저도 오빠랑 함께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고백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저는 그 남자의 이중적인 모습을요. 시댁에서는 저를 엄청 좋아했어요.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시어머님께서 건물 몇 개 가지고 계신 걸로 투자하고 돈을 굴리면서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셨거든요. 어머님은 정말로 돈이 많았고 능력도 좋아서 남들에게 의스댈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늘 겸손하고 행복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기싸움을 하거나 깔아뭉개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 아이고, 며느리 왔구나. 우리 아들이 많이 부족하고 배울 게 많은데 아주 좋은 색시가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이제 아들에 대한 걱정을 좀 안 해도 되겠어. 이렇게 기분 좋은 말을 해주셨지요. 보통은 자기 아들이 최고고 며느리는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시모들인데 저희 시모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더 제가 마음이 갔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야, 그 정도 집안에 아들이 그 정도 스펙인데 며느리 위해주는 시모는 별로 없다? 너 진짜 땡 잡은 줄 알아. 그리고 어머님이 아들 편 말고 네 편 든다며? 그게 어디 쉬운지 아냐? 나는 대기업 다니고 내 남편은 연봉 3천만 원 중소기업 다니는데 어머님이 맨날 우리 아들이 최고라고, 우리 아들이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 갈 수 있다고 나를 그렇게 깔아뭉갠다. 에휴. 친구들의 말을 들으니 저는 저희 시모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더 잘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항상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적적하지 않게 말을 걸고, 또 어머님 생신이나 환갑이 있으면 제가 가장 먼저 주도해서 어머님을 챙겨드렸어요. 어머님도 그런 저를 이쁘게 보며 나는 아들밖에 없어서 평생 딸 가지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야 소원을 이루네. 며느리는 아무리 딸 같아도 남이라고 하는데 어찌 된 게 나는 우리 며느리가 딸내미 같니? 신기하다.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 며느리랑 시모 관계는 하늘이 이어주는 거라고 하던데 이래서 그런 말이 나왔나 보구나. 어머님은 저를 만난 것은 정말로 운이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평생 두고두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군가 저를 그렇게 좋아해 주시고 제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그 사람이 시모라는 게 무척이나 저에게는 감사하게 다가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남편의 모습이 결혼 후에 드러나게 되면서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버거웠어요. 사실 저는 자상한 남편, 시간이 많아서 나랑 같이 보내는 날들이 많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와는 완전히 딴판이었던 겁니다. 증권회사에서 나와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항상 매일매일이 접대였어요. 매일 술 마시고 일주일이 7일이라면 정말 일주일 중에 8일, 7일 이상을 술 마시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여보, 아무리 사업 거래처 접대한다고 해도 술은 좀 쉬면서 마셔야지. 그리고 한 번 마시면 새벽 3시 넘게 들어오잖아. 나는 당신이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면 걱정이 되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계속 당신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뒷바라지 해줘야 해. 아니, 당신은 남자가 사업을 하면 당연히 그런 것도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밖에서 뭐 노는 것도 아니고 나라고 술 마시고 싶겠냐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을도 아니라 병인데 굽실대면서 술 마시는 거 나도 엄청 힘들어. 그러니까 좀 타박 좀 하지 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타박이야. 알겠어? 되려 남편은 저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남편도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고 늦게 들어오고 싶어서 늦게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친 거였습니다. 거래처랑 술 마신다고 했으면서 알고 보니까 지 예전 직장 동료들이랑 여자 나오는 바에 가서 술 마시고 2차 가구, 3차 가구 한 거였습니다. 자고 있는 남편의 핸드폰에 울리는 문자 한 통을 보고 난 뒤에 저는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었지요. 오빠, 미미랑 또 언제 놀아줄 거야? 우리 조선 호텔 가서 또 놀아야지. 저는 바로 그녀의 카카오톡을 보게 되었고, 업소 여자였고, 남편과 그 여자가 엔조이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였어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억울했는지 진짜 말도 못했지요. 나는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왔는데 남편은 더러운 짓거리를 밖에서 하고 들어왔다는 게 너무나도 제 인생에 큰 회의감을 들게 한 거였어요. 그래서 잦은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지요. 그때마다 저는 어머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심적으로 의지할 어른이 없었고, 아빠는 사업 망한 이후에 뇌출혈과 간질 증상이 와서 전두엽이 손상되어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항상 저는 어머님에게 남편에 대한 이야기, 소위 뒷담화지요. 그런 것들을 했어요. 다른 시어머님이라면 저는 상상도 못할 짓을 저희 어머니에게 한 것이었지요. 에휴, 우리 아들들이 어릴 때부터 그랬어. 아주 자기 야망을 위해서 도덕이고 나발이고 다 던져버리는 애들이었지. 그래서 내가 성격이 온순하고 착한 딸을 가지길 원했는데 내가 미안하다. 나 때문에 우리 며느리 가슴에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미안해. 어머님은 제가 남편에 대해서 서운함을 토로할 때마다 본인이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에휴, 그래. 어머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이런 말 해봤자 어머님 마음만 무거워지고 괜히 나한테 사과하시고 서로 불편하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무슨 일이 저에게 터지면 항상 위로해준 덕에 저는 어머님에게 마음을 기대어서 위태위태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님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갑자기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어머님이 유산 정리를 하시게 된 겁니다. 아이고, 내가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내가 죽어서 우리 아들들이 재산 싸움 하기 전에 정리할 거는 대충 다 정리해야겠다. 변호사를 불러서 증여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증여하고 본인 앞으로는 어머님이 사시는 강원도 초가집과 같은 아주 허름한 집 빼고는 다 아들들에게 넘긴 거였어요. 저는 어머님이 어쩌려고 이렇게 미리 아들들에게 재산을 넘기나 싶었지요. 그래도 똑똑하신 어머님, 다 생각이 있으시니 그런 결정을 한 거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들이
어머님의 재산을 전부 증여받자마자 입을 싹 닫고 전부 어머님을 돌보지 않는 겁니다. 어머님은 부양을 전제로, 아니, 부양도 아니고 그냥 병원에 입원한 자기를 가끔씩 챙기러 와달라는 것을 전제로 미리 이렇게 증여를 해준 건데, 못되고 욕심 많은 아들들은 엄마에게 단물 다 뽑아먹었다고 하면서 싹 다 손절을 한 거죠. 아픈 어머님을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고, 심지어 아주버님은 번호를 바꾸고 미국으로 넘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아주버님보다 성격이 더 독하고 못된 제 남편은 한술 더 떴어요. 바로 저에게, 나 우리 엄마한테 재산 증여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이혼하자. 설마 뻔뻔하게 내 유산 넘보는 거 아니지? 나도 너한테 우리 엄마 유산 한 푼도 줄 생각 없고, 이 돈으로 나 지금 사업자금 마련해서 써야 하니까 이혼해. 그리고 너 나 싫어하잖아. 업소 여자들이랑 논다고 나보고 더럽다며. 그러니까 내가 이혼해 줄게. 이렇게 된 거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저는 벙쪘습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를 넘은 발언이었고, 진짜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미쳤다고 이딴 놈이 좋다고 결혼을 한 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진짜 얄미운 남편 놈의 얼굴을 제 주먹으로 한 대 세게 때려주고 싶었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이혼을 하더라도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당신 진짜 뻔뻔하다. 내가 그렇게 이혼해달라고 애원할 때는 끝까지 안 해주더니 어머님한테 유산 받으니까 생각이 싹 바뀌었나 봐. 나는 살면서 당신처럼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처음 봐. 당신 그 꼬랑내 나는 발가락 냄새, 코딱지 파서 침대 이불에 묻히는 그 모습 안 봐도 되어서 너무 행복해. 알겠어? 근데 내가 딱 한마디만 더 할게. 자식 도리는 최소한 지켜야지. 어머님이 재산 증여하자마자 바로 어머님을 버리고 모른 척하냐? 병실에 삐쩍 말라서 죽음만 기다리는 어머님이 불쌍하지도 않냐? 진짜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짐승이지. 제발 인생 그따구로 살지 마. 돈 많이 벌면 뭐해? 사람이 안 되었는데. 그래, 네가 원하는 이혼? 그 이혼 해줄게. 알겠어? 죽어서도 만나지 말자. 그리고 양심 있으면 어머님 병문안 가. 제 속에 담긴 말을 따다다 하니까 눈물이 주르르륵 나더라고요. 그동안 사랑은 절대적이고 시간이 오래될수록 숙성되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혼은 저의 그 가치관을 박살내버린 일이었어요. 얼마나 한스럽고 억울하던지요. 남들이 보기에 완벽하고 너무나도 좋았던 그 사람이 저에게는 최악의 남자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이혼 도장을 서류에 꾹 찍었어요.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교사쌤들은, 어머, 서현씨, 그때 그 소개팅에서 결혼한 남자랑 이혼한 거야? 세상에, 진짜 사람 겉모습만 봐서는 인성을 알 수 없나 봐. 서현씨 순하고 착하잖아. 서현씨 같은 사람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교사쌤들은 진짜로 이혼한 저를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난 남자와 결혼했다가 이혼녀가 된 저를 잘됐다고 쌤통이라고 비꼬는 느낌이었어요. 모두가 다 왜 그렇게 잘난 남자랑 이혼했냐고 묻는데, 차마 내 남편 업소 갔다가 병 걸리고 부모한테 유산 증여받아서 나 버린 거라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창피스러웠습니다. 될 수만 있다면 할복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이혼이 고통스러운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도 마음이 어느 정도 추스러지고 한 발 한 발 다시 정상적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생각이 난 게 어머님이었지요. 어머님은 믿었던 자식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배신당한 거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했지만 시모의 병실에 갔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며 무척 놀랐고 저희는 마치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난 견우와 직녀처럼 서로를 보고 울었어요. 몸이 많이 아픈 어머님이 의욕 없이 있는 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에휴, 늙어서 오래 살면 뭐 하나. 내 인생 다 바쳐서 자식들 키워냈는데 자식들은 나를 다 버려버리고 애미는 애미 취급도 안 하고 죽은 우리 남편만 보고 싶지.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돈만 밝히는 괴물로 자란 것인지 나도 모르겠다. 피땀 흘려서 키운 자식들은 엄마가 아파 죽겠는데 돈만 받고 얼굴 한번 보이지 않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 아들과 이혼한 우리 며느리는 이제 가족이 아닌데도 나를 찾아와서 맨날 전복죽 해주고 나를 간호하네. 참,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매일 우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거지요. 생각해보면 우울증이 안 오는 것도 신기할 정도예요. 자식들이 십수억 돈을 가지고 잠적을 했으니 부모 입장에서는 인생이 허무한 거죠. 정말 저 같아도 어머님이었으면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어머님, 너무 상심 마세요. 아까 의사분이랑 이야기해보니까 그래도 어머님 조금씩 차도가 좋아지고 있다네요. 우리 아직 인생 길잖아요. 남은 삶, 살아야 하는 삶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절망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은 낳으면 남이 된다고. 그러니까 정을 떼는 것도 엄마의 일이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무례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어머님이 그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드님과 이혼해서 면목은 없지만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다 할게요. 저는 제가 힘들 때 어머님이 저에게 준 그 용기를 잊지 못해서 꼭 어머님한테 그 마음을 갚고 싶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저에게 준 사랑을 나름대로 갚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저는 어머님을 돌보았습니다. 병실에서 우울해하는 어머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스꽝스러운 광대 노릇도 해보고 이빨에 김을 붙여서 맹구 역할도 해보았어요. 어머님은 그런 저를 볼 때면 어린아이처럼 깨르르 웃었지요. 저는 속으로 에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사신 우리 어머님, 여자로서의 인생은 없고 그저 엄마로서의 인생만 살았는데 끝은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나라도 잘해드려야지. 우리 어머님 나쁜 분도 아니고. 그래서 거의 4년 동안은 퇴원하신 어머님 댁에 주말마다 가서 반찬을 해주고 냉장고를 꽉 채워줬어요. 제 행동을 본 제 친구들은 야, 진짜로 딸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엄마 간호 안 한다? 도대체 너한테 시모는 어떤 존재냐? 네 남편이 그렇게 너 힘들게 했는데 너는 아직도 시모에 대한 정이 남아있냐? 몰라. 그냥 어머님이 나 힘들 때 이야기 들어줬으니까 나도 어머님한테 이제는 그 마음을 갚고 싶어. 남들은 시모와 며느리 사이는 절대로 좁혀질 수 없는 거리가 있다고 하지만 나는 그거는 잘 모르겠다. 이젠 어머님이 나의 친모 같아. 친구들은 제 말을 듣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했지요. 저도 제 이런 행동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는 친척분을 통해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고 그분과 진지하게 교제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혼의 아픔을 극복하고 싶었던 저이기에 아주 조심스럽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 무렵 어머님도
먼 친척분께서 어머님을 돌봐주신다고 하셔서 저와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혼한 며느리니 몸이 멀어지면 서서히 마음도 멀어지게 된 것이었지요. 그렇게 저는 재혼하게 되었고 어머님은 먼 친척분의 집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이 흐르고 저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네? 어머님이요? 어머님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였고, 어머님이 유산으로 저에게 초가집을 넘겨주었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자식들은 다 배신하고 본인한테 남은 것이라고는 초라한 강원도 한자락에 파묻혀 있는 거의 폐가나 다름없는 집이었지요. 그래도 어머님이 끝까지 저를 생각해 준 것 같아서 마음이 찡했고, 저는 재혼한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고 어머님의 빈소를 3일 내내 지켰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들들은 안 오고 이혼해서 이 집 사람도 아닌 며느리가 빈소를 지킨다고 혀를 끌끌 찼지만 그래도 저는 끝까지 그 빈소를 지켰어요. 어머님의 마지막 장례식 날 발인인데 휑한 빈소의 모습은 저를 슬프고 서글프게 했어요.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요. 하지만 저도 재혼을 했고 더 이상 어머님에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장례를 끝내고 저는 바로 상속 관련 세금을 내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재혼한 남편도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어서 너무나 다행이었지요. 여튼 아이도 가지고 저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참 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두 번째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마음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건설업에 다녔던 재혼 남편은 첫 번째 이혼 남편과 똑같이 매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오고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술 취하고 오면 악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술만 안 먹으면 천사가 따로 없는데 술 마시면 자는 애를 때리고 집안의 모든 물건을 부수고 건설업자들 특징인진 모르겠는데 술만 마시면 폭력적이고 직업 여성들에게 하던 짓을 가족한테 하더라고요. 진짜 골이 땡겼습니다. 결국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 남편놈이 큰 사고를 치게 되었고 양가 집안 어른들 모두 이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하에 이혼을 진행시켰습니다. 재혼 남편은 알코올 중독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교사 일을 하면서 딸을 키웠지만 남편이 저희 학교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했어요.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엄마도 돌아가시고 집안도 망해서 누구에게 기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장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토하는 심정으로 집을 알아보다가 결국 저는 돌아가신 전 시모가 저에게 증여해준 초가집에 들어가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에 오래된 집이라 철거를 하거나 반드시 손을 봤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불러 견적을 내봤는데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었던 겁니다. 너무나 비쌌어요. 수천만 원이 드는 작업이었던 겁니다. 손이 떨리더라고요. 정도를 넘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결국 저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집에 가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장독대를 정리하던 중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유산을 받고 거의 몇 년간 그 집을 안 갔기 때문에 장독대 안에 있는 간장, 고추장, 된장은 전부 곰팡이가 허옇게 펴있는 상태였어요. 에휴, 이 귀한 것들 버리긴 아깝고 이를 어쩐다. 이 곰팡이 걷어내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곰팡이 부분을 걷어낼 빈 장독대가 있나 싶어서 마당을 뒤져보았어요. 그러다가 땅속에 파묻혀 있는 장독대를 하나 발견한 겁니다. 비닐로 뚜껑이 칭칭 감겨 있었고 과할 정도로 즙과 비닐로 덮여 있었죠. 아니, 어머님은 왜 이렇게 과하게 꽁꽁 싸맨 거야? 한숨을 푹 쉬고 안간힘을 써서 뚜껑의 노끈을 풀고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장독대 안에 있는 박스를 걷어내니 수억을 호가하는 금과 현금 다발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저도 모르게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마치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 같고 봐서는 안 될 기밀 문서를 본 것 같아서 몹시 두려웠어요. 대충 봐도 수억은 넘어 보이니 뭔 정치인이 비자금을 숨겨둔 줄 알았지요. 그런데 돈다발 맨 아래에 있는 어머님의 편지를 보자마자 저는 오열했습니다. 58년생 개띠 인생 최복자. 내 인생 참 불쌍하다. 먹을 게 없고 가난하던데 머슴방에 가서 새끼줄 꼬며 오순도순 도란도란 이야기하던 정 많았던 때가 참 좋았지. 동네 사람들 식구들 밥숟가락도 몇 개인지 다 알고 그래도 가난 탈출해서 내 아이들에게 풍족한 미래 물려주겠다고 국수 팔고 남의 집 식모살이하고 공부해서 부를 잃었는데 내 곁에 남겨진 건 아무것도 없구나. 죽으려고 마음먹고 병원 옥상에서 떨어지려 한 내 맘을 잡아준 건 우리 며느리였다. 며느리야, 네가 언제 내 이 편지를 볼지 모르겠지만 이혼한 여자가 의지할 건 오직 돈뿐이다. 우리 며느리 참 곱고 좋은 사람이니 금방 재혼하겠지만 재혼해서도 남편 믿지 말고 꼭 비상금은 있어야 해. 나도 아들들에게 유산 다 증여하고 나 남은 삶을 위해 혹시 몰라서 현금 다발 따로 빼놨다. 이제 나는 아프고 다 늙었으니 얼마 살 날이 안 남은 것 같고 그래서 며느리 위해서 여기 돈 숨겨놨다. 이 돈 조금씩 쓰면서 며느리 인생에 풍파가 올 때 방파제로 썼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나의 며느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며느리 덕분에 외로울 뻔한 내 마지막 인생에 숨통이 트여 즐겁게 웃다가 갈 수 있게 되었구나. 시모가 참 고맙다. 행복해라. 그리고 자식도 좋지만 항상 내 인생과 자식 인생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사랑한다. 너무나 늦게 어머님의 유서와 마음이 담긴 그 장독대를 발견한 저는 펑펑 울었어요. 진짜 그때 얼마나 운지 몰라요. 어머님 초가집, 쓰러져가는 그 집을 증여받고 매년 세금 내느라 어머님을 원망했거든요. 아유, 어머님, 마음은 고맙지만 이거 참 돈 안 되는 집 가지고 있는 것도 세금이 덩어리로 나가니 너무 힘들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어머님이 밉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했거든요. 제가 너무 어머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서 저는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미쳤어. 어머님의 그 마음도 모르고 몇 년간 그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고 나는 뭐 한 거야. 끝까지 어머님에게 받기만 하네. 아이고, 이 바보야, 바보야. 저는 저를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혼 후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딸과 함께 살 집을 구하느라 심적으로 힘들었던 저에게 어머님이 남겨주신 그 돈은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었어요. 정말 어머님의 그 장독대 돈이 없었다면 저는 너무 지쳐서 앞날을 생각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최고의 타이밍에 저에게 내려온
어머님의 마음이 담긴 그 장독대는 한동안 제 인생의 울림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장독대로 어머님 댁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교사 발령 근무지 변경 신청을 했고요. 서울과는 다르게 강원도는 금방 근무지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그 덕에 저는 어머님 댁 수리가 끝나자마자 딸과 함께 내려와서 살게 되었어요. 딸은 엄마, 나 서울보다 강원도가 훨씬 좋아. 이제 우리 아빠한테 맞을까봐 걱정할 것도 없잖아. 그리고 친구들도 다들 착하고 나랑 잘 놀아줘서 나 너무너무 기분 좋아. 딸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참 흐뭇했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서 뭉클했어요. 그리고 들려온 전 남편의 소식, 그리고 미국으로 간 아주버님 이야기. 어머님에게 재산을 증여받고 바로 잠수 타고 미국으로 간 아주버님은 그곳에서 재산 탕진하고 슈퍼마켓에서 캐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메리칸 드림 실현한다고 한식당 사업을 크게 하다가 쫄라당 망하게 된 거고, 그 이후로 한국에 있는 친구들 보기 두려워서 미국에 짱박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도 버리고 그렇게 가더니 결국 망해버린 인생을 듣다 보니 너무너무 쌤통이었습니다. 증여받고 외국 가서 어머님 임종도 안 지키고 장례식도 안 오더니 아주 잘 됐다, 쌤통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아주 망하다 못해 밑바닥 인생을 찍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증여받은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그게 꽤나 잘 풀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확장을 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지니까 투자 받으려고 난리를 치고 사람들에게 사기까지 친 거였습니다. 자기만 믿으면 저평가된 주식을 알려준다고 수십 명을 속여 수십억을 사기쳤다가 결국 딱 걸려서 감옥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금도 다 빼돌리지 않고 지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결국 홀라당 검찰에 압수된 거였습니다. 사기치는 머리는 좋았지만 수사하는 분들을 끝까지 속이진 못했던 거죠. 그렇게 어머님을 배신한 두 아들은 참교육을 당했고 저와 어머님은 손도 안 대고 복수하게 되었네요. 참 못된 것들, 영악한 것들이 더 잘 산다고 생각해서 우울했는데 결국 이렇게 벌을 받으니 한이 풀리는 것 같은 시원한 기분이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힘든 나날들이었지만 과거가 힘들고 고되도 현재가 행복하니 저는 그저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하네요. 돈 때문에 최소한의 부모 자식 관계도 안 지키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